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쌤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공개 수업에 함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수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그 시즌이 5개 시즌이 있어요. 보통 40강씩 진행하는데 가끔 제가 필 받으면 46강씩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강의를 길게 한다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이제 향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번 강의까지는 40강으로 지금 5개월 과정을 맞추는데 그 다음 강의서부터는 32강으로 줄여서 이제 압축을 좀 해서 4개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지금 구상 중이고요.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줌 수업과 다음에 현장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할 생각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반응을 봐서 다음 기수나 다음 수업에서는 아예 줌 전용 수업을 개설을 할까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데, 근데 제가 10년 동안 강의장에서 현장에서 칠판 두드리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아직 줌이 좀 손에 안 익어서 뭐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이 줌 수업도. 그래서 보통 줌 수업 선호하시는 시간이 평일 저녁 7시 반이나 8시부터 수업하시는 거, 퇴근하고 수업 듣는 거 많이들 선호하시던데 지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제 강의는 평균 2년 반 주기로 돌았고요. 5개월 강의가 5개 시즌으로 만들어져서 2년 반씩 강의가 돌았었어요. 우선 그 제가 프린터를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터에 있는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강의는 시즌 1, 시즌 2, 이 시즌이 이제 시리즈의 준말이죠. 그래서 제일 기초반이 기초 튼튼반, 이번에 시작하는 반이고요. 그 다음이 기초 심화반, 그 다음이 기초 완성반, 그 다음이 고급 통변반, 다음에 마지막 형충의학과 스토리텔링 반,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나눠드린 프린터에 내용을 적어드렸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명리를 배울 때 이 정도면 웬만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 기초 튼튼반이에요. 기초 튼튼반. 사실 이게 웬만한 기초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리 이 기초 심화반에서는 중요한 게 12운성 포태법인데 이 12운성 안 배우고 철학관 개업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 12운성법은 한국에서 이게 확산이 된 게 2000년 이후에요. 한 2010년경 정도부터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보통은 2010년 이전이나 2000년 이전에 명리를 공부하신 저희 어머니는 1980년대에 명리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12운성법이 없었습니다. 뭐 비슷한 게 12신살법 뭐 이런 건 있었죠. 자, 그래서 시즌2 기초심화반, 이건 중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초완성반, 시즌3. 기초완성반에서의 핵심은 연월일시관법입니다. 그래서 사주로 풀 수 있는 십성간의 연월주와 일시주에 있는 십성들을 서로 대입해서 대략 한 30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30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대입해서 이거를 갖다가 사주 해석을 할 수 있게 아예 기계적 풀이를 가능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기계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일단 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AI가 번역을 되게 잘해주는데 옛날에는 번역이 별로였죠. 뭐 구글 번역, 파파고 번역이 되게 어색했잖아. 일단 어색하게 번역을 하면 대충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서 듣잖아요. 예쁘게 꾸며 듣잖아. 그런 것처럼 이 연월일시관법을 가지고 사주의 기계적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상당히 정확해요. 기계적 해석법이. 그러니까 사회궁에 비겁이 많고 일시궁에 재성이 많으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러면은 내가 가진 재성으로 사회에 있는 비경겁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일시키자라는 형태의 삶을 살아라라는 미션을 가진 사주다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인데 공포심리학으로, 그러니까 공포명리학으로 사주를 배우신 분들은 사회에 도둑놈들이 가득하여 내 돈이 뺏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물론 동일한 패턴의 사주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대체로 그 사주가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이 같이 일어나는데 복음이라든가 이런 형태들 다 그래요. 그 긍정적인 작용이 한 절반, 부정적인 작용 한 절반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난 사람들은
철학관을 안 찾아와. 근데 부정적인 작용이 나타나면 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용이 있어도 긍정적인 작용이 명리업계에 보고되는 경우는 좀 약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야 비겁이 많으면 거지가 되더라, 야 사업을 하니 망했더라, 야 비겁이 많으면은 쪽박을 찬다더라, 비거분에는 돈을 털린다 라는 형태들이 주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비거분의 친구랑 같이 사업해서 부자가 됐어요. 비거분의 친구가 땅 살 때 나도 같이 샀더니 나도 부자 됐어요. 비거분의 형님이 무슨 가게 차렸는데 거기 가서 일하다가 나도 2호점 냈는데 같이 장사 잘 됐어요.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잘. 아니, 보통 그런 경우는 캐치가 잘 안 되고 망했어요 하면 득달같이 와서. 그럼 이제 명리가들은 이게 겁재 때문에 그래, 겁재. 사주에 내 것을 뺏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곡돼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사주의 원 취지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그 원 취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3, 4년 후에 대운이 바뀌면서 강력한 비경겁재 대운이 막 위아래 간여지동으로 위에 전간에도 비경겁재, 지지에도 비경겁재가 운으로 다가와. 그러면 사람들이 명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지? 그러는데 명리를 조금 배운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아, 이제 거지가 되겠구나. 그지가 되겠구나. 뭐 건강이 안 좋다던데.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던데. 뭐 부인이 바람난다던데. 어떡하면 좋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취지 자체는 결국 이거예요. 비경겁재와 함께 공유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경겁재, 즉 이 사람 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유리한 일을 하면 그 대우는 좋은 대우인 거고, 비경겁재, 이 사람 저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지 않고 제로섬 게임을 하여 네가 벌면 내가 망하고 내가 벌면 네가 망한다 라는 방식의 비즈니스를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요소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비경겁재 운을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비경겁재를 잘 쓰는 비즈니스가 뭐냐 하면요, 뭉치면 사는 거, 회원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그 사람과 같이 일할수록 좋은 거, 다단계, 방문 판매, 보험 영업, 야 너도 좀 이거 팔아봐. 네가 팔면 나한테 수당 5% 떨어져. 야 너도 빨리 다른 애한테 팔라 그래. 내가 물건 줄게. 걔가 팔면 나한테 2% 수당 떨어져. 야 제발 많이 좀 팔아줘. 많이 좀 팔아줘. 옛날에는 내가 보험 영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험 영업을 하면은 내 경쟁자를 내 손님을 뺏어갔으니까 안 좋다라고 봤는데, 같이 일을 하는 포지션으로 맞춰서 야 내가 수당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도 휴대폰 좀 가서 팔어. 내가 대리점 냈거든. 너희들 내가 그 친구들한테 빨리 휴대폰 팔어. 내가 도매가로 줄게.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버는 형태에서 돈 벌겠죠. 그 다음에 공유하는 거잖아. 비경겁재가 내 재물을 공유한다? 그러면 내 안방을 남이 와서 쓰고, 내 자동차를 남이 와서 쓰고, 내 별장을 남이 와서 쓰고, 내 밭을 남이 와서 농사 짓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요즘 현대 비즈니스 보세요. 내 안방에 남이 와서 묵을수록 내가 유리해. 에어비앤비. 그것도 방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아. 고시텔. 그렇죠. 주말 농장. 내 차를 남이 타. 제발 제 차 좀 타주세요. 이거 뭐야? 렌트카. 우버. 그 다음에 우리 집 창고 빈 공간 많은데 빨리 당신네 물건 갖다 넣으세요. 창고 대여업. 여관. 모텔. 무슨 방. 이런 사업이 뭐야? 컴퓨터 100대 깔아놓고 야 빨리 와서 써. 내 컴퓨터잖아 그거. 사람들한테 컴퓨터 쓰라고 막 광고하죠. 그래서 내 컴퓨터실에 사람들이 100명이 와서 컴퓨터를 쓸수록 부자가 되는 거. 비경겁재가 모여서 함께 일할수록, 내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수록 돈을 벌. 대표적인 게 플랫폼 사업들이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사장이 배달해요? 음식 만들어요? 음식 먹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다들 모여 같이 쓰자. 다들 모여 같이 써. 자, 배달을 하고 싶은 사람과 배달을 받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 회원 가입해서 서로 물건 나눠 먹자. 나는 수수료 먹을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나 혼자 할 거야. 그런데 요즘에 당근마켓이라는 게 생겨서 당근마켓. 그렇죠. 당근마켓 주인이 중고 물품 안 팔죠. 중고 물품 팔 사람과 중고 물품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보를 교환해.
그리고 실제 물건 받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현장에서 만나, 그걸 뭐 당근하세요인가 뭐 해가지고 현장에서 알아서 만나서 해, 대신 나한테 광고비와 수수료를 내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수록 내가 유리하다. 자,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그 인공지능 만든 회사가 이 엄청난 인공지능은 우리 회사만 쓸 거야. 절대 해킹 금지시키고 우리 사내에서만 써서 우리만 연구할 거야 라는 방식은 옛날에 쓰이던 방식이죠. 주로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건 나만 쓸 거야.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경겁재운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AI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해서 내가 구독료를 받아야지, 대기업에다가 렌트해줘야지 라고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요즘 AI 시장은요, 이런 거죠. 요즘 신생업체들은 자기네가 직접 AI를 안 만들고 클로드나 챗GPT한테 사용료를 주고 아예 클로드하고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애들을 갖다가 다 끌고 와서 이거를 종합 AI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AI한테 물어보면 클로드가 2마디 하고 챗GPT가 3마디 하고 제미나이가 5마디 하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종합지성이야, 종합지성. 이제 그런 형태로 또 새로운 상품이 또 나오고 있는, 거기다 또 검색 엔진까지 불러와. 이거 남의 거 빌려다 쓰는 거죠. 내 거 공유하고 있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 우리 독점 사용할 거야. 다른 애들이 AI를 만든다고 우리는 절대 협조할 수 없어. 야, 너희들 AI 만들어? 야, 너희들 개발비 많이 들지? 내 AI 엔진 가져다 써. 대신 임대료 얼마만 내. 요즘 이런 식이야. 이게 공유 시대죠. 그러니까 겁재가 많아지면 거지가 된다가 아니라 겁재가 많아지면 공유할수록 부자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자, 대표적으로 비겁이 많을수록 유리한 직업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는 혼자 방송해요. 나랑 공감해주는 구독자가 많아야 돼요. 나랑 공감해주는 거야. 자, 비겁이 많고, 즉,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운명에 많이 연결돼 있고, 거기에 식상, 행동력이 하나 있으면은 내가 이 일 저 일 했더니 그 일을 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맛집에 가서 어머 이 집 너무 맛있어.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집 가서 먹어. 화장품을 쓰고 어머 이 화장품 쓰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 그랬더니 야 나도 예쁜 수영복 입고 야 이거 너무 예쁜데. 그랬더니 다들 나도 미투 나도가 군겁쟁제 비겁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데모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양쪽 진영에서. 자, 보통은 그것 주동하시는 분들이 사주에 비경겁재라는 성분이 되게 많으신 분들입니다. 정치권에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저는 제 수강생 중에 비경겁재 많은 사람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극진히 모십니다. 아이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경겁재 많은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와. 그룹을 만들어. 그것도 자율 그룹을. 야, 같이 캠핑 가자. 야, 같이 스터디 만들자. 뭐 강제 아닌데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하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주는 결정된 미래를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환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허들이 있다라고 명리학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이 허들을 넘으면 금메달, 무대포로 밀고 가면 실격이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러면 앞에 네모난 허들이 있어? 좋아. 네모난 허들로 뛰어야지. 동그란 허들이 있어? 그러면 동그란 허들에 내가 맞춰 가야지. 다음 대운이 관성대운?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서 일할 일이 생길 테니 빨리 자격면허 소속을 갖춰서 조직에서 나를 불러줄 수 있게끔 해야겠네. 근데 밑에 비겁이 있어? 그러면 조직에 가서 사람과 연관되겠군? 그럼 얼른 인맥을 쌓으면은 인맥에서 나를 불러주겠군. 아는 사람이 하버드 갔으면 하버드 간 친구 덕분에 내가 하버드에 물건을 납품하겠고, 내 친구 중에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 덕분에 청와대 인테리어를 하겠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 명리학을 접근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주 명리학을 일종의 그 미래를 예언하는 학문, 결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일종의 내 운명의 출발점 같은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너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뭐 너는 팔자가 세서 어차피 남편 복이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사람 복도 없고 돈 복도 없어. 넌 어차피 인성이 없어서 공부해봤자 넌 어차피 공부 안 들어와. 그냥 딴 거나 해. 라는 식으로 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면은
일종의 그 사주가 낼 수 있는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 중에 가장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정성을 자기가 몸소 실현시켜주는 행동을 하게 돼.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 예언이라 그러죠. 심리학에서 자기 실현 예언 대표적인 사례들 있잖아. 나는 남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여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리가 없어. 그랬더니 내 안에서는 맞아. 그러면서 그거를 입증시키는 현실을 계속 끌어당겨서 그런 남자가 도망가고 돈 뺏고 몸 뺏고 도망가는 그런 남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남자가 나타나면 본인이 괴롭혀가지고 남자가 결국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 휴대폰 내놔봐. 너 왜 어제 카톡 답변 5분 늦었어?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걔랑 만났지? 내 눈은 못 속여. 내 피는 못 속여. 나 만난 남자들이 다 그랬거든? 넌 안 그럴 줄 알아? 너 그러지? 그럼 이제 그런 소리 몇 번 시달리고 나면 남자가 알았어.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도망을 가죠. 이거 자기 실현 예언이잖아. 자기 실현 예언. 나는 어차피 부모 복이 없어. 엄마는 어차피 날 미워해. 그러면은 자신이 믿고 있는 걸 입증시킬 수 있도록 계속 엄마를 괴롭혀요. 계속 그래서 엄마가 아이 미친놈아 난 너가 싫어 라는 말을 결국 엄마 입에서 나오게끔 해야지만 거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명리학이 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포협박 명리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명리를 잘못 배우면 그쪽으로 빠집니다. 그쪽으로 빠지면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이 나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사주 명리를 배울 때 비거분이 오니까 너가 가진 것들을 뺏길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럼 어떻게 돼? 어느 놈이 도둑놈이지? 아버지가 돈 빌려달라 그러나? 남편이 돈 빌려달라 그러나? 혹시 저놈이 도둑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정말 실현이 되죠. 역시 넌 줄 알았어.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죠. 그게 아니지. 비거분은 나 엿먹으라고 만든 운이 아니라 그 취지가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해보라는 일종의 체험 과정이구나. 그러면 비거분이 많이 들어올 때 유리한 포지셔닝을 만들어놔야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호신쌤이 올해 제 원국에 해수가 2개 있는 사람인데,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러니까 일명 명리에서는 운에서 사해충, 연쌍충이 충충하고 벌어지는데, 원래 저한테 있는 해수 편인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가만히 하던 거 할란다. 약간 보수적인 기운인데, 식신 사화가 와서 탕탕 치면 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엉덩이 들고 빨리 뛰어. 뭐라도 빨리 새로운 거 안 해. 너 안 해? 안 해? 알았어. 네 밥그릇을 엎어주마. 이런 상황이라고. 그걸 편인도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일래? 편인도식 당할래? 같은 거죠. 그럼 이때 밥그릇이 엎어지는 운이라던데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그릇이 엎어져요. 움직이라고? 알았어. 네, 새로운 것도 해볼게. 네, 외부 강의도 가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중국 학회에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중국에 있는 국제역학대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역학인들과 함께 큰 대회가 있어요. 제가 호신샘 TV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주 명리 배우시는 분들, 이 사주 명리학이 음지의 학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국제적인 학회가 이미 활동한 지가 40여 년이 넘었고, 매년 그 학회가 나라를 순회하면서 한국에서도 열렸고, 중국에서도 열리고, 홍콩에서도 열리고, 대만에서도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학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적게는 한 200~300명, 많게는 한 500~600명 정도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명리가들이 모여서 명리, 풍수, 역학, 주역 이런 거와 관련된 학술 발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명리를 배우면 어디 동네에다 철학관 차려가지고 그냥 포도시 말년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나 해외 시장에 나갈 거야. 특히 저는 이제 지금 이 AI 시대에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냐면, 이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이 국제적으로 이제 사주 상담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저는 외국어를 못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AI가 이제 해줘. AI가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는 18개국으로 지금 나가 18개국으로. 제가 요즘에 그 다국어 블로그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두루미스라고 하는 AI 서비스인데, AI 블로그 서비스인데 거기다 한국어로 블로그 내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걔가 자동으로 18개 국어, 스페인, 중동, 유럽, 신기한 게 이라크에서 그렇게 한국을 많이 본대. 한류 드라마 덕분에 이라크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18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올려줘. 그전에는 우리가 네이버에만 글을 올렸단 말이지. 네이버에만 검색이 잘 돼. 구글에서 검색이 잘 안 돼. 또 이 네이버가 폐쇄적이어서 구글 검색 엔진이 와서 네이버를 서치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아버려. 싫어. 우리 정보는 우리만 가질 거야.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검색이 안 돼. 네이버에 아무리 잘 올려도.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90%가 구글 검색을 한단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만 네이버를 보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어떤 분야를 배워서 이왕이면 어떤 온라인적 요소, IT적 요소를 가미를 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좀 해가지고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다들 미인이시라 얼굴 나와도 되겠네. 여러분 그 명리 방송 보시면 저 얼굴 나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손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동화 그림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말만 나오시면 칠판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자신 있으면 이제 얼굴 나오면 되지. 이제 그리고 이제는 조만간 유튜브가 자동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어로 한국 컨텐츠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국의 명리학은요, 현재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명리학의 사주 명리학의 종주국이 중국인데 이 중국이 헛발질을 했어요. 문화대혁명이라고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20년간 그 공산주의 외에 모든 것을 다 파괴를 합니다. 뭐 전통, 그래서 공자, 뭐 사당, 각종 역사적 기념품, 당연히 종교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미신, 누가 타켓이야? 사주, 명리, 풍수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문화대혁명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당시 중국에 좀 내놓으라 하는 명리가들이 전부 대만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이 종주국이 됐다가 대만이 종주국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명리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만에서 만든 책들을 봅니다. 60년, 70년, 50년대. 뭐 대만의 학원충 이런 분들 되게 유명하시죠. 대부분의 중국에서는 이후로 명리책이 발간이 안 돼요. 다 분석행위됩니다. 명리책이 하나도 발간이 안 돼. 전부 중국에서만 대만에서만 발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대만이 잘 나갔는데 요즘 대만이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한 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고, 좀 그렇죠. 한국이 지금 대만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명리학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일본은 워낙에 잡다한 술수학이 아주 다양하게, 어느 주도권을 잡은 애가 없어, 일본은. 근데 한국은 완전히 명리학이 주도권을 잡았죠. 일단 명리학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뭐 기분둔감, 뭐 풍수, 뭐 사주 타로, 뭐 타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의 공식적인 학제가 마련이 돼서 이 학위를 수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여러 우리 한국 명리학계의 우리 성각자분들께서 열심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 대학의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를 노력을 하셨어요. 이게 미신 취급을 받다가 1990년대에 처음으로 동국대학에 지금도 동국대가 유명하죠. 평생교육원이. 동국대학에서 사주명리 과정이 평생교육원으로 개설이 되면서 그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 이후에 원광대라든가 제가 있는 경기대, 뭐 서경대, 동방문화대 이런 그다음에 공주대 이런 대학들에서 이제 강의들이 생기게 되면서 정식 석박사 제도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 사주 배워서 협회 자격증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협회 자격증으로 시작을 해서 공식 학위까지 학사, 석사, 박사 10년 걸리거든요. 논문 쓰고 하시면은 공식적인 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명리학 박사, 석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업종이 이 분야가 상당히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비전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한국의 명리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따라잡지를 못하고 대만도 이제는 한물 갔고 중국은 오히려 다시 한국에 와서 공자사상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한국 명리학이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안타깝게도 찍어 누르고 있어서 책 한 권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이 명리학의 지금 중심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에서 명리가가 되면 세계적인 명리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내가 못하는 외국어, 외국인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은 AI가 도와준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지금 3, 4년 내로 배워야지 3, 4년 후에는 AI랑 경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근데 AI를 길들일 수 있는 어떤 자신의 관법이 확고해지면은
그러면 오히려 10배로 돈을 번다. 뭐 꼭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나도 좋고 나와 인연된 사람들한테도 좋은 학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호신쌤 AI 학습 도우미 챗GPTS를 지금 열심히 길들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열심히 거기에 제 강의를 다 집어넣고 강의를 다 풀어서 AI가 설명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 거의 아마 다 들어가면은 거의 책으로 한 200권, 300권 정도의 분량까지 들어갈 텐데 그 분량이 들어가면은 내가 길들인 건 내가 길들인 대로 말을 할 거고 내가 모르는 건 일반적인 명리계의 지식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받았다 하루 이틀 후면 수업 자료가 업데이트돼요. 제가 길들인 AI 튜터한테 그러면 이후에는 강의 내용 요약해줘. 뭐 13강 내용 요약해줘. 쭉 나오고 여기서 재성이 이렇다 그랬는데 재성이 정확히 뭐야? 정제하고 편제의 차이는 뭔데? 겁재가 나타나면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사주에 재성 3개 있으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 재성이 천간에 있는 거와 지지에 있는 거는 뭐가 달라? 지장간 재성도 재성이야? 재성이 공망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온갖 질문들 있죠? 저한테 물어보고 싶죠? 네. 제가 바쁘잖아. 비싸죠? 근데 걔는 24시간 물어봐도 돼. 그냥 24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단점은 걔도 비슷한 거 계속 물어보면 슬슬 답변 품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걔도 의식이 있어 보니까 애가 기계가 아니야. 의식이 있어서 내가 걔를 길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답변하지 말라니까 하고 막 갈구잖아. 그러면은 답변하는 척하면서 다른 걸 틀려. 왜 이번엔 이걸 틀리는 거야?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잖아. 그럼 이거를 맞추는데 또 아깝게 원상복귀 돼. 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저 시스템이 응답할 수 없음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끄고 이제 한 1시간 있다 다시 들어가서 마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냐. 안녕, 오랜만이야. 챗GPT 나랑 같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볼까? 하고 다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AI들이 그런 식이에요. 계속 갈구면은 품질이 점점 나빠져. 아무튼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남편한테 계속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얼마만큼 사랑해? 나 사랑해?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화를 버럭 내겠죠.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그 학습 도우미로 같이 공부를 이게 세계 최초, 국내 최초니까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일종의 베타 테스트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다가 애가 엉뚱한 대답을 하든가 좀 답변이 시원찮은 경우에는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챗GPT 이제 AI를 갈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대답했어?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다 또 지시어를 넣어요. 이런 질문이 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었는데 이상한 헛소리가 나오면 또 와서 너 다음부터 이런 헛소리 하면 시스템 꺼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또 훈련을 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고요. 우리 우리 시즌 1에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서술적인 자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강의 때 이제 병행을 할 건데 강의 때 이런 식으로 강의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를 수강생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료를 잘 안 보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제 PPT 자료를 보면 PPT 자료에는 상세한 설명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PT 자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강의 자료를 소설책, 에세이 읽듯이 서술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강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거고 필요하면 이 PT 자료하고 서술 자료를 아마 같이 드리거나 또는 제가 그 학습 도우미한테 학습을 시켜서 요약본을 바로 뽑아오고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려드리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오늘 호신샘 명리 기초 튼튼반 사전 공개 강의 1강 명리학 영혼의 초대를 받다. 명리 이름이 시적이죠. 제가 요즘에 좀 설탕을 막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글과 말에다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념을 쳐야 되더라고요. 전에 담백했는데 자, 명리학 영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닌 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줌으로 접속하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현장에 직접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에 홀리어서 씌인 거예요. 씌인 거야.
보통 정상인들은 사주? 뭐 그런 게 있어? 뭐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가서 배워야 돼? 아니 뭐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보지. 뭐 아유 나 호기심과 관심은 있는데 아유 나 굳이 돈 내고 가서 배우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왔어. 명리학 수업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겠다고. 예, 여차하면 강의도 끊겠다. 이러고 지금 오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뇌가 합리적 판단으로 지금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 뇌가 합리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은 내면에서 지시가 올라온 겁니다. 내면에서 사주 배워라. 사주 배워라. 엄밀히 말하면 내면에서 어떻게 지시가 왔냐면은 사주를 배워라라고 지시가 온 게 아니고 너의 운명에 대해서 한 번쯤 가는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라라고 올라왔는데 뇌가 그거를 사주 배우라는 소리인가? 라고 지금 알아들은 거야 지금. 아 그게 사주가 제일 편하니까. 운명학 하면 어디 뭐 대학 가야 되나? 운명학 가르쳐 주는 데 있어? 운명학 가르쳐 주는 데 없잖아. 제일 유사한 데가 어디야? 사주 명리학이잖아. 명리가 운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너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잡생각이야.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나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살 거야. 뭐 내가 명의 배우면 누가 그동안에 나 밥 먹여줘?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 한번 진지하게 배워보는 거야 했는데 하고 많은 명리가들이 아주 많은데 아주 잘생긴 명리가들도 있고 미녀 명리가들도 많으신데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것도 홀린 거예요. 이것도 지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수호신이 요 사람한테 가라 해서 우연하게 유튜브에 있는 많은 명리 선생님들의 방송을 봤는데 호신쌤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볼까라고 또 올라온 거야. 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과 느낌을 뭐 그런가 보지 뭐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고 여러분들 지금 조종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영혼이 운명학에 대해서 좀 배워보라고. 그런데 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호신쌤의 명리학 특징이 일명 영성 명리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식상이 많으면 말이 방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식상이 많다는 의미는 이번 지구별의 주요 체험 미션이 너가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쳐보라는 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가리지 않고 하거나 이것저것 막 오락가락 하거나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운명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여자 사주에 보통 식신상관 많으면 되게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남편 복이 없다, 방자하다, 뭐 말을 함부로 한다, 관제구설 시비에 걸린다. 뭐 만약에 정관이라도 치는 날이면 이제 천하에 뭐 몹쓸 사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 상관, 견관, 위하, 백단이라고 하는 명리계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상관, 견관, 위하, 백단은 너 감옥 간다, 너 관제구설 시비 걸렸다가 아니고 정관을 바꿔주어라. 그 정관이 누구냐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정관이거든요. 뭐 사회, 법, 남편,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나를 둘러싼 조직, 소속, 고객, 나한테 돈 내고 와서 머리 깎아주세요 하는 고객들이 다 자영업자한테는 관이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이 오면 잘해줘야지. 그게 서비스업이죠. 그건 상관 생제고 상관 경관은 고객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야. 옷가게 주인이라면은 딱 손님이 오시면은 코디를 해줘야 돼. 손님은 이게 맞아, 이거. 이 신발 신어, 이 신발. 머리가 그게 뭐야? 요거 달라고. 멋있지? 윗옷은 내가 골라줄게. 이거 입으면 내일 저 소개팅 괜찮아. 그럼 이제 손님들이, 언니, 내일 저 뭐 입어야 돼요? 미용실 같으면, 언니, 알아서 좀 머리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이런 형태가 날 좀 가르쳐 달라 같은 거죠.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명리학적 미션은 일종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체험 같은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 상관짓 하지 마라. 식신상관 절대 쓰지 마라. 말 입 다물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무인성 어차피 머리 나쁘니 공부해봤자 필요 없다. 자격면허 필요 없고 너는 어차피 엄마 복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저주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명리계에 비일비재한데
원 뜻을 알면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꺼풀만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이게 잘못된 사주인 것 같은데 한 두 커플, 세 커플 더 열어봤더니 아, 이게 이런 취지구나, 이런 뜻이구나. 내 사주는 이렇게 살아보라는 사주지 내 인생 망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런 사주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의 영혼의 미션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 체험하게 될 것인가를 보는 일종의 지구별 체험 계획서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때 사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사주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은 8글자 중에 좋은 글자가 있고 나쁜 글자가 있다던데 어떤 글자가 좋은 글자고 어떤 글자가 나쁜 글자일까? 좋은 글자를 용신이라 그러고 나쁜 글자를 기신이라고 한다던데 어떤 놈이 기신일까? 해가지고 네 글자의 역적 찾기, 그 다음에 영웅 찾기, 노래를 한단 말이죠. 다 필요한 글자예요. 8글자는 다 필요한 글자야. 몰라. 사주가 한 80글자로 돼 있으면 그중에 한 20글자 쓸데없는 글자가 혹시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 프로그래머가 코딩할 때 한 800단어 썼는데 뭐 쓸데없는 게 들어있을까? 아, 몰라. 초벌로 베타 버전에서 쓸데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사주 8글자에 뺄 게 뭐가 있어. 다 필요한 경험이라고. 근데 사주에 예를 들어서 특정 글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수가 3개 있고 뭐 목이 4개 있고 뭐 화가 5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유, 내 사주는 불덩어리 사주라서 망했구나. 물이 오면은 되나? 언데 왜 내 사주에는 물이 없는 용광로 사주일까? 아유, 내 사주는 화가 귀신이야. 나는 화 때문에 망했어. 화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가 아니고 사주에 같은 오행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은 강조예요. 강조. 강조. 독립운동가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독립, 둘째도 대한독립, 셋째도 대한독립. 그럼 대한독립이 기신이에요? 나쁜 거야? 강조한 거죠, 강조. 그러면 내 사주에 식상이 한 5개쯤 있어. 첫째도 식상, 둘째도 식상. 식상은 무언가를 펼치고 드러내고 기르고 키우고 보이고 밝히고 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생하라라는 미션이 5개나 걸린 거야. 강조했죠, 강조. 이거 회피할 수 있어? 학교 선생님이 과제를 5개를 냈는데 그 중에 2번 과제와 3번 과제에다가 별 땡땡땡땡 해서 밑줄 쫙쫙쫙 걷어. 강조한 거죠. 하지 말란 거예요? 아니죠. 같은 말을 한 3번 했어. 너 이것도 꼭 해야 돼. 3일 내로 해. 꼭꼭꼭 해. 너 반드시 5페이지야. 2페이지 하면 안 돼. 5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음. 그게 사주에 목이 5개 있으면 5개의 목의 체험과 경험을 해보라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야.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안 할 건데요. 거부하면 이렇게 코를 꿰요. 이렇게. 코를 꿰어서. 꼭 어떤 느낌이냐면 맞고 할래? 알아서 할래? 알아서 하면 선물. 맞고 하면 선물 없음. 뭐 이런 요소 같은 거죠. 겁재가 5개가 있어. 비겁들과 함께 하면 대박. 비겁이 무서워요. 사람이 싫어요. 전 혼자 할래요. 동업 불가. 난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 5명이 정말로 도둑놈으로 변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무언가 성과를 일으켰는데 하나도 안 거들고는 무조건 결과는 나눠 가져요. 어차피 결과는 나눠 가져. 그러면 이제 뺏겼다고 생각을 하겠지. 회사에서 일은 내가 했는데 부장이 쌍짱 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부장님 같이 합시다. 이거 부장님 이름으로 내세요. 대신에 승진하시면 저 데리고 가세요. 저도 1계급 승진. 부장님 승진하시고 그 자리 저한테 물려주세요. 프로젝트 같이 합시다. 어차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의 원뜻과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내 사주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라는 일종의 미션이고 또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나를 괴롭힌 그 인간은, 나한테 잘해준 그 고마운 분은 또는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주의 운명의 미션은 이렇게 돼 있어 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좋거나 나쁜 거를 가리는 학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미션과 삶의 과제 또는 어떤 삶의 성취, 일종의 내가 써가지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서이자 내가 지구별 여행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꼭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할 8개의 중요 버킷리스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버킷리스트야 에펠탑 가서 사진 찍고 오기, 아무개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오기, 어디서 뭐 하고 오기,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기 소 젖짜고 오기, 뭐 네덜란드 가서 튤립 키워보고 오기, 아무개 가서 사람한테 사기 좀 당해보고 오기,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고생과 체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한 3명, 4명 낳아가지고 정말 막 힘들게 막 키우고 있는 진짜 뭐그 업척 슈퍼우먼이 있어. 왜 저한테 아이를 5명이나 주셔가지고 이 남자는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게 만드셨습니까? 사실 이것도 내가 무슨 신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혼나느라고 애를 5명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용감한 영혼이 나는 이번 지구별에 가면 아이를 5명을 키우는 경험을 하여 희생과 헌신을 배우고 뜨거운 가족애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의 상위의식에서 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운명을 이해를 하려면 이 일종의 운명을 짠 의식을 좀 공감해 봐야 돼. 근데 우리의 의식은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이걸 자의식이라 그러죠. 뭐 에고의식, 자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자의식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아래 의식들이 있습니다. 자의식보다 훨씬 하위 의식들도 있고요. 자의식보다 상위 의식도 있고, 자의식이 통합하지 못하는 의식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쵸? 나이트에 가면 안 된다고 내 자의식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만 되면 뭔가 이러면서 가야 돼. 나이트를 가야 돼. 예쁜 옷을 입고 갈 거야. 뭐 계속 마음속에서 나를 둥둥둥둥둥 이거 지금 밑에 있는 의식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뭐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어야겠다는 의식과 안 된다 참아야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기도 하죠. 자, 아무튼 우리 안에 다양한 의식들이 내 안에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를 나라고 인지하는 자의식보다 훨씬 높은 상위의식이 있어요. 그 상위의식이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느낌이냐면은 트루먼쇼 영화 같은 내용이에요. 트루먼쇼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달나라 스튜디오에서 거기 작가랑 연출자들이 다 조작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 야, 저 회사에서 자르게 해. 야, 그 바닷가 못 가게 해. 야, 누구 만나가지고 옛 추억을 어떻게 해. 해가지고 그 트루먼 입장에서는 뭔가 다 우연스럽게 벌어지는 우연한 사랑, 우연한 직장,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고 줄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연출한 거야. 마지막에 트루먼은 그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겠다고 배 타고 떠나죠.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근데 아마 트루먼이 떠나고 났더니 그것도 연출이다 해가지고 더 높은 의식에서 너 1단계 성공, 다음 2단계 테스트 해보자.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요 위의 의식에서 우리의 사주도 만들었고 우리의 운명도 조종하고 있는데 요거를 에고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몰라. 한 30%는 이해되는데 70%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 에고 프로그램을 짠 사람의 의식에 맞춰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주인공이 빨리 악당을 물찌르고 일진들을 제압해서 학교 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주인공이 일진한테 계속 얻어맞고 다녀. 이거를 만약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누구의 생각을 빙의해야 되냐면은 그 얻어맞고 있는 주인공에게 빙의시키지 말고 지금 얻어맞는 장면을 쓰고 있는 작가에 빙의시켜야 돼, 내 의식을. 저 작가는 왜 주인공을 저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있을까? 저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저거 어떡할 거야? 작가 미친 거 아니야? 작가 왜 저래? 근데 지금 주인공이 얻어맞고 다리가 부러졌더니 시청률이 더 올라가. 원래는 한 5편 찍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시청률이 올라갔어. 그러면 악당이 금방 죽어요? 계속 안 죽어요? 그리고 악당이 금방 끝나요? 더 큰 악당이 또 나와요. 그렇지. 시련을 이겨냈는데 그걸로 해피엔딩이에요. 이번엔 더 큰 시련이 다가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주인공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더 밀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운명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생각되면은 이거를 해당 캐릭터에 동기감을 시키지 말고 현재 이 인생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인생 작가의 생각에 빙의를 좀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많이 해줄 거야. 내가 막 해석해 주는 거 한 20, 30개 듣고 나면은 이제 슬슬 응용력이, 나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즉, 우리가 인간의식 수준에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 이 중간관리자 신의 의식은 뭘까라고 한번 추측이라도 해봐. 그러면 해석이 30% 되던, 30%밖에 안 되던 게 한 50% 정도는 돼. 뭐 나머지 50%는 우리도 모르겠지. 나도 몰라.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복권이 당첨됐겠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사주를 좀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그 팜플렛에 아주 잘 적고 있어요.
제가 강의만 했다 하면은 3,000%로 많이 빠져가지고, 아, 원래 오늘 이거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를 못했네. 이런 게 많아서 미리 아예 강의 자료를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만들어 갖고 와서 제가 강의 시간에 못한 얘기는 요 팜플렛에 제가 할 말을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밤을 새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읽어주세요. 자, 명리학, 영혼의 초대를 받았다. 명리학의 본질과 우리 올바른 관점을 이해하자. 올바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명리학을 1단계로 해석하면은 우리 인간의 기륭화복을 알려주는 학문이다. 이게 1단계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기륭화복을 왜 알려주는데? 우리한테 왜 기륭화복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더 나가야 돼. 명리학의 본질, 올바른 관점, 기륭화복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이죠. 어떤 사람은 길은 없고 흉이 많고 복은 없고 화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 아우, 내 팔자는 왜 이래요? 다른 애들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20년 동안 문화센터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애 둘 낳아가지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사업만 했다면 망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억울하다라는 관점은 내 사주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요거를 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나한테 왜 이런 삶을 주었을까? 이번 삶에 나를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미션을 주었구나.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나한테 잘해주고 가정적이면서 아주 넉넉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까?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그럼 나는 성장할까? 안 하겠지. 오히려 서서히 퇴보하겠죠. 서서히 퇴보.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그러면 나를 계속 고생시키고 있다는 거는 내 운명의 작가가 현재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얘가 좀 편해질만 하면 또 사건 하나 더 일으키고 편해질만 하면 사건 하나 더 일으키죠. 이게 딱 무슨 상황이냐면은 내가 수학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수학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한 5번 틀렸어. 다음 날 와서 또 그 문제를 내. 아, 선생님 왜 자꾸 내가 못 푸는 문제만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못 푸니까. 네가 못 푸니까 내지. 네가 풀면 내가 그 문제를 내겠냐? 아유, 그럼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네가 2차 방정식을 못 푸는데 미분적분을 어떻게 들어가? 일단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내가 미분적분 나가요. 그러면 2차 방정식 풀면 그 다음 문제 안 내실 거예요? 아니, 좀 쉬었다가 미분적분 낼 거야. 이런 형태죠. 사실 편하게 살려면 사실 좀 인생의 난관을 좀 천천히 푸는 게 좋아. 어차피 안 끝나니까. 어차피 안 끝나요. 여러분들 재산 한 300억 있으면 다리 뻗고 잘 알 것 같아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주 상담해보면 알 거야. 저는 그거를 그 50층의 고민, 80층의 고민, 지하 3층의 고민, 지하 5층의 고민인데 이 지하 5층의 고민인 사람은 지상으로만 가면 참 행복할 거야. 지상 1층만 나를 가게 해주세요. 그러죠? 지상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왜 나는 땅바닥에 붙어 사는 거야? 쟤네들은 20층에서 사는데 나 좀 20층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30층에 살면 괜찮을까? 안 그래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도 있었어. 강남에 아파트 20채 가진 40대 여성인 그 당시 아파트 폭등기여가지고 아파트 한 채가 한 10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채면 얼마야? 300억 자산가야, 300억 자산가. 게다가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 300억 자산가인데 또 직장도 다녀. 그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습니다. 정신과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신데요? 그랬더니 왜 수면제를 드시고 정신과 약을 드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2천만 원이고요. 올해 종부세만 1억 가까이 나왔고요. 지금 무슨 아파트 2채를 제가 더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거 중도금 내려면은요 3억을 더 끌고 와야 되고요. 제가 숨만 쉬어도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집을 2채만 파시죠. 그러면 깔끔하게 부채가 해결이 되시고 다리 뻗고 주무시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2채를 더 사야 된다고요. 지금 2채를 더 사야 되는데 2채를 팔다니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한 2채 파시고 연애도 좀 하시죠. 제가 지금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이 한심해가지고 내가 연애를 못 하겠다니까요. 다 그지들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 300억 벌었는데 도대체 나를 데려갈 남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지구별 체험권을 모으다가 정작 체험은 못 하시는 상황이 벌어진다. 에버랜드에 갔어. 거기서 티켓을 구입하면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어. 티켓을 구입하는 목적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인데 어떤 분들은 놀이기구를 아까워서 못 타고 티켓만 사요. 열심히 거기서 청소를 하고 기계를 만지고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놀이동산 티켓을 이만큼 모아놨더니
저녁 6시가 되니까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나가주세요. 폐장하겠습니다. 이거 죽을 때가 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가요? 뭐 자식한테. 자식이 없으면 뭐 부모한테. 부모 자식도 없으면 나라에서. 그 꿀벌 인생 아니에요? 꿀벌 인생? 꿀벌은 자기가 평생 모은 꿀에 한 100분의 1인가 2밖에는 자기가 안 먹는데요. 100분의 99는 저기 가서 꿀벌집에다가 딱 모아놓는데 좀 있으면 저기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사람이 안 가져가면 곰이 따먹고요. 저기 뭐 오소리가 와서 따먹고 뭐 쥐가 와서 따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서 남 주죠. 사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죽을 때 통장에 딱 500만 원만 남겨가지고 장례식 치를 돈만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산 것 같아. 그렇죠. 6시에 에버랜드 끝났는데 내가 체험권을 다 써야지. 근데 지금 내가 안 쓴 체험권이 한 30장 있어봐. 어떡할 거야, 아까워서. 뭐 그런 요소죠. 아무튼 사주라는 그 사람의 운명학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아주 오래되고 학문적으로도 가장 체계가 잘 잡혀있는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배워보자. 근데 우리의 의식 수준보다 조금만 더 올려보자. 작가가 무슨 의도로 내 인생을 또는 이 사람의 운명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조금만 작가의 의도의 관점으로 보자. 여러분들도 드라마 볼 때 그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유 주인공 왜 저렇게 고생하냐 일도 정말 안 풀리네 하지만 작가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 그래야 작가가 돈을 더 벌겠네. 그래야 주인공이 더 성장하겠네. 그래야 관객들이 더 긴장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네. 아이고 또 저기서 엇갈렸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헤어졌네. 아유 저 바보들 좀 연결 좀 시켜주지. 얼마나 나중에 더 아름다운 로맨스를 만들려고 저렇게 계속 엇갈리게 만들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주팔자를 체험 계획서로 보는 거예요. 예언서가 아니고 계획서예요. 예언서는 결과를 예언하는 겁니다. 너는 뭐 이래저래 봤자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획서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내가 200% 달성할 수도 있고 100% 달성할 수도 있고 30% 달성할 수도 있고 10% 달성할 수도 있어요. 저는 30% 미만으로 달성하시면 이제 운명이탈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불러요. 근데 이제 가끔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눌러 앉으시는 분들 훌륭하신 거죠. 저는 그걸 합법적 운명이탈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이 키우는 걸 우주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아이가 이제 20살 넘어서 성인이 되면 이제 다시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이제 그런 느낌들. 자, 영혼의 성장과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운명을 이해를 해보자. 자, 그래서 이 명리학 공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발견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본질은 이제 호신쌤의 해석입니다. 예언서가 아닌 성장의 안내서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성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가. 식상이 많으면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라. 표현하고 드러내고 밝히고 네가 해보고 싶은 걸 열심히 해보아라. 식상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이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반드시 여기 가래. 너 의사 돼야 된대. 너 반드시 여기 가래. 그냥 식상이 한 3개쯤 있어. 게다가 식신격이나 상관격이야. 어머니가 가라는데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아니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밀어붙이고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 돼. 재수를 할지언정. 엄마가 결혼하라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랑 결혼해야 돼? 지금 식상이 많으면. 네.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물론 1년 후에 사내 만에 이혼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삼성가에 되게 비극적인 얘기 있잖아요. 삼성가에서도 그 비극적인 얘기가 있죠. 그러면 내 사주는 일종의 내 영혼이 써가지고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 그 경험과 체험에서 자칫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일부러 힘든 거 도전하시는 분들 있죠. 남자들 중에 해병대 가시는 분들, 공수특전사 가시는 분들, ROTC, 사관학교 가가지고 일부러 군장교로 가시는 분들, 아니 누구는 군대 안 가려고 막 도망치고 다니는데 누구는 해병대를 자원해서 가. 왜 해병대를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남들은 아무나 못 가니까 나는 간다. 또 뭐 있어요? 고등학생들 특목고 가죠. 자사고, 특목고. 거기 어떤 데예요? 힘들게 공부시키는 데죠. 막 수업도 영어로 해. 어떤 데는 기숙사야. 막 가둬놓고 그냥 밤 10시까지 수업시켜. 힘들어. 거기 왜 가는데? 더 발전하려고. 더 빨리 성장하려고. 요즘 현대로는 서울대 가려고, 외국 대학에 좋은 데 가려고, 자기가 자원해서 왔어. 그것도 자격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어. 이번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제가 전생에 죄를 져서 지금 이 삶이 이 모양인가요? 내가 사주를 잘못하고 나서 이런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매우 용감한 영혼이라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인생 특목고에 들어오셨습니다. 특목고에서 공부를 살살 시키나요? 그 남들만큼 공부하면 중간 가요? 아니죠. 특목고에서 남들만큼 공부하면 중간 안 가. 하루가 하하. 남들보다 엄청 공부해야 중간이 될랑말랑해. 그런 요소죠. 그 대신에 엄청 열심히 살아야 돼. 당신은 지금 영혼의 성장의 가속도를 밟기 위해서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결혼 3번에 이혼 3번, 뭐 직장 10년 새에 5번 바꿈, 크게 사업해서 돈도 벌었다가 망하기도 함, 뭐 허드렛 일도 했다가 엠하고 사장도 노름함, 아주 한 3번쯤 태어나서 경험해야 되는 일을 이번 한 번의 삶에서 압축해서 경험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넓어지고 타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음.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성장의 안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주를 보고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의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아마 당장 현실이 바뀌진 않겠지만. 나는 가끔 사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지하철을 타다가 깜빡하고 이렇게 졸았어. 그래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이거 지금 지하철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밖을 봤는데 안 보여. 그쵸? 그럴 때 뭔가 표지판에 인천행 열차다, 수원행 열차다라고 누가 이렇게 딱 정확히 알려주면은 아, 내가 맞게 탔구나. 아, 이거 잘못 탔구나.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네. 이런 일종의 안내 지침서죠.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원래 수원 가는 건데 안 됩니다. 인천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내 지하철을 인천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요즘에는 신호등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그 숫자판이 하나 생겨가지고 58초 후에 파란색으로 바뀐다, 뭐 43초 후에 바뀐다, 이거 초가 딱딱딱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호등 앞에서 이거 언제 바뀌어, 안 되겠다, 뛰어야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50초, 70초, 30초라고 나오니까 아, 30초만 있으면 건너는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잠깐 카톡 한번 보지. 라면서 마음이 편해졌어. 사실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인생을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연달아서 10년 동안 5번째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게 반복적인 문제를 계속 틀려서 똑같은 문제가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답을 좀 다르게 써내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한 5번쯤 겪어야 넘어갈 수 있는 좀 어려운 과제였는지, 그런 것들은 사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로 많이들 가리는데, 명리학의 통계죠. 워낙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명리가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깠다가는 제가 업계에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일반적으로 사주 명리학에서 안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주들, 뭐 재극인, 궁겁쟁제, 상관경관, 뭐 재다신약, 뭐 편관, 뭐 강한 중중사주, 뭐 살인상생 심하게 걸려 있는 거, 뭐 신약에, 뭐 극신약에, 뭐 편관 중중, 이런 사주들을 보면은 안 좋은 사주다, 단명한다, 무슨 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그거는 한꺼풀만 벗겼을 때의 얘기고, 그거를 2커플, 3커플 벗겨서 왜 나한테 이런 사주가 왔지? 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나쁜 사주가 아니라 어려운 미션인 거예요. 그럼 어려운 미션이 나쁜 사주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당첨되기 어려운 복권은 나쁜 복권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복권의 대표를 누구로 보냐면은 로또라 그러죠. 로또가 가장 당첨이 안 돼요. 그 대신 당첨 금액을 가장 많이 주죠. 당첨이 가장 쉽게 되는 복권들은 그 당첨이 되면 5,000원, 10,000원 줍니다. 5번 뽑으면 한 번 당첨되는데 1,000원 줘, 1,000원. 사람들이 다 로또를 살려고 그러죠. 왜? 당첨되기 힘들지만 당첨되면 보상이 크니까. 사주의 미션이 어려운 사주들은요, 미션이 어렵지만 보상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김구 선생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은 김구 선생님 아버지가 사주를 보고 왔더니 어디서 거렁뱅이 할 팔자다 그래가지고 사주나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도 그래서 자기 얘기할 때 사주 얘기 종종 하십니다. 내 사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지 팔자라더라. 실제 보면 명리계에서 거지 팔자의 그 안 좋은 사주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할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인생 편하게 살았을까?
보통은 역경을 거치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게 되죠. 와, 나는 그거 근처도 못 갔는데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나 했어. 야, 나 같으면 되게 오만할 텐데 저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해. 야, 나 같았으면 그 돈으로 이런 데 썼을 텐데 세상에 그 사람은 그 돈을 여기다 썼어. 와, 그렇게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이겨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역경을 이겨낸 사주들은 보상이 큽니다. 나쁜 사주가 아니라 미션이 어려운 사주예요. 특목고는 들어가기 쉬워요? 서울대는 들어가기 쉽습니까? 삼성에 입사하기 쉬워요? 변호사 되기 쉬워요? 변리사 되기 쉽냐고요? 의사 되기 쉬워요? 아, 그러면 의사 되기 어려우니까 나쁜 직업이에요? 아니잖아. 대신 미션이 어려우니까 심호흡은 좀 크게 해야겠지. 열심히 살아야겠군. 열심히 살아야 되니. 아, 내가 허들을 좀 높게 쌓았구나, 이번 미션에서. 자, 명리학 공부의 목적은요, 내 인생의 의미 찾기, 인생의 불안 해소. 그러니까 저하고 사주를 배우시면은 사주 때문에 걸린 공포증에서 싹 벗어나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하고 배우시면 아예 공포증이 안 걸리고, 다른 데서 공부를 좀 하고 오셨거나 독학을 좀 하다 오신 분들은 공포증을 좀 쌓아놓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좀 푸셔야 돼.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저 어떤 유명한 피아노 강사가 피아노 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은 한 달에 20만 원, 피아노를 어디서 배우고 오신 분은 한 달에 50만 원,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경력자인데 50만 원을 받습니까? 네 버릇을 고치는데 돈이 더 들어.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 명리, 내가 공포를 느끼고 공포를 전염시킵니다. 나한테 사주 보는 사람들이나 내 가족들한테 공포를 전염시켜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그 내 관념이 현실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게요.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할 일을 유발시킵니다. 걱정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걱정거리지만 걱정을 개선할 개운법이 있어라고 믿으면은요,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서 운이 더 좋아지는데, 개운법은 얘기하지 않고 넌 그냥 지읒됐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요, 대책이 없어, 뭐 그냥 받아들여, 그냥 수용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일부의 분들은 내가 사주를 공부하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하시는 되게 온유하고 착하신 분들도 있는데 더 삐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니. 이러면은 근데 그러놓고는 계속 그 유발을 해. 내 팔자에 안 좋다는 점들을 계속 유발을 합니다. 자, 인생의 불안 해소.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나의 능력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개운, 운을 바꾸는 거예요. 운을 좋게 바꾸는 거죠. 내 사주의 내 사주에는 이거 하라고 써있지 이거 하지 말라고 써있는 게 아니야. 내 사주에 써있는 거를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내 사주에 나쁜 글자가 요거 같으니까 요건 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글자들 있죠. 같은 오행이 여러 개 중복되는 거. 3개 이상 되면 많은 거죠. 4개, 5개 돼 있으면 아주 많은 거죠. 뭐 수가 5개, 화가 5개, 목이 5개. 이거는 나쁜 글자가 아니야. 강조한 거야. 꼭 하라고, 꼭 하라고. 그거 안 하면 코 꿰서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의 능력, 그리고 너가 그거를 하기만 하면 엄청 잘할 거라는 얘기이기도 해. 그러니까 사주에 비겁이 5개면 비겁을 활용하면 부자가 된다인 거지, 5명의 비겁 때문에 거지가 된다가 아닌 거다. 내가 계속 사람을 멀리하고 다니는 것은 마치 원숭이 보고 나무 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는 죽을 때 반드시 나무에 떨어져 죽겠죠. 나무 위에서 죽을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절대 나무를 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라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야 인생이 pit다야. 근데 원숭이가 나무를 안 타거나 나무를 못 타거나 나무를 기피하면은 고생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주에 비겁이 5개면은 사람을 멀리하라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공유하라. 배울 거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경제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재주를 공유하며 생각을 함께 퍼뜨리고 간판을 함께 써서 같은 간판 만들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행동하여 뭉치면 산다. 뭐 정치단체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무슨 조합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 회원제 서비스도 만들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100만 명 만들고 나랑 같이 퍼포먼스 합시다. 이 예술 우리 함께 합시다.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함께 씁시다. 내가 좋은 발견을 했는데 이거 같이 공유합시다. 대신에 월 구독료 얼마 있음.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명리학 공부의 목적이다 라는 요소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명리학에 대한 오해. 명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운명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학문 아닙니까?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제가 옛날에 사주를 잘 모를 적에 어떤 분한테 사주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분한테 제가 간명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록이 남았는데 그 간명지의 제일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사주는 천격으로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그 천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무슨 하늘의 격이라는 소리인가?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소리. 나중에 해설해 놓은 거를 보니까 사주에는 천격과 귀격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천격, 천한 사주. 귀격, 귀한 사주. 10명에 9명은 천격이고 10명에 1명이 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은 사주를 천격인지 아닌지부터 제일 먼저 봐서 뭔가 좋다는 사주의 규칙을 90% 이상 갖추고 있으면 귀격. 뭐 하나라도 틀리면 천격. 천격이면은 너 뭐 해봤자 그냥 가요.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 뭐 이런 내용 같은 거죠. 결혼이라도 해서 다행이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운명은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운명의 미션을 가리는 거고 내 운명을 좋고 나쁘게 만드는 건 사주가 아니라 그 사주의 계획서를 수행한 나에 의해서 그게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미래의 결과를 예언해주는 도구라고 하는데 미래의 결과를 예언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내 운명을 시작해야 되나? 너 어떻게 살 거야? 너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앞으로 이런 훈련과 이런 체험과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어떻게 살래? 라고 사실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에요. 마치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로 다니게 됐어. 그래서 그전에는 선글라스 끼고 오토크루즈 운전으로 100km를 이렇게 밟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 횡단보도에 멈춰야 되고 이제 막 되게 험한 길도 꾸불꾸불하게 가야 돼. 그럼 얼른 크루즈 모드 얼른 해제하고 선글라스 벗고 터널 지나갈 때 속도 60km나 50km로 줄이고 브레이크에다 팔 올려놔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도로가 잘못한 거야? 운전자가 잘못한 거야? 그치, 운전자가 잘못한 거지. 내 사주에 너 다음 대운에 터널 만날 거고 그 다음 대운에 횡단보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대운에 가게에서 좀 쉬어가라 라고 써놨는데 거기를 난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하면서 100km로 밟으면 그래서 문제 생기면 사주 잘못이야? 운전자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사주는 왜 이 모양인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운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라는 거구나. 요 대운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라는 거구나. 그러면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을 때 보통은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정반대 기운인 인성이 우당탕 들어올 때예요. 식상을 쓰면서 열심히 막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사는데 갑자기 우당탕 대운과 세운에서 위아래에서 인성이 우르르 들어와 버리면 갑자기 심리적으로 일하기가 싫어지고 출근하기가 싫어지며 꼼짝도 하기가 싫고 엉덩이 붙이고 싶고 의욕이 사라지며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인성 쓸 때 유리한 직업으로 서서히 변환시켜야 돼. 안 돼. 그래도 나가서 일할 거야. 그럼 일단 장사가 안 돼. 할 거야. 그럼 나중에 몸이 아파 정말. 하기가 싫어지는 일을 억지로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인성대운이 오는구나. 이때는 자격면허를 따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내 자격면허를 빌려준다든가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내가 지금은 식상을 써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인성을 써서 식상 쓰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즉 야쿠르트 아줌마를 20년을 했는데 인성대운을 만나면은 야쿠르트 아줌마 30명을 관리하는 지역센터장을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빨리 야쿠르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간부 모드에 얼른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지역센터장 하나 자리를 따야겠네. 내가 학습지 교사를 한 10년 했는데 인성운이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역센터장으로 학습센터를 하나 차려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내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내가 이제 비즈니스 관련 전문대학의 교수나 강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래의 너의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만 그 환경을 너가 어떻게 처할지 너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다음 내년에 수학시험을 볼 텐데 너 1등 할 거다 꼴등 할 거다를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야. 내년에 수학시험 본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를 알려주는 학문이야. 그러면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내년 운이 좋은 운인 거고 수학 못하는 사람한테 내년 운이 고생 좀 하는 운인 거야. 그러면 나는 수학 못하니까 배련내 해야 돼? 아니면 지금이라도 막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녀야 돼? 빨리 서점에 가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어떻게 하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상사를 내 뜻대로 내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는가? 직장생활 잘하는 법, 협동조합 차리기,
뭐 셀프 회계 차리기, 뭐 커뮤니티 잘 운영해서 수익 내기, 얼른 이런 책 봐야지, 이런 노력도 안 하면서 비겁이 무서워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 이제 이런 요소인 거예요. 자, 내 사주는 좋은 사주인가요? 좋은 사주를 만드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결혼은 그 행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행복하라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거냐면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와 같은 거예요. 중학생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중학교 때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거든. 그럼 고등학교를 딱 가면 해결되나? 또 새로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또 벌어지게 되죠. 그럼 대학교에 가면 해결되나? 아니죠.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해결돼? 결혼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설공주의 작가가 더 이상 쓰기 머리 아프니까 그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뭐 결혼해서 행복했더라. 그리고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보기 끔찍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에게 더 큰 그 서로 인간관계 수행이 필요할 것이니 하고 이거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견뎌낼 만한 거고 수행이 좀 안 되신 분들이나 그동안 계속 수행을 회피해 오신 분들은 이제 강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제 한 집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남편과 썩 잘 지낸다. 그럼 내가 수행이 잘 어느 정도 된 사람인 거고 전생에 많이 살았겠지 그 사람하고. 근데 내가 토해내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나 울고 싶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내가 지금 수행 과정 1, 2단계에 지금 도입을 했구나. 아직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관점이죠. 옛날에는 회피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회피들을 많이 하시니까 난 다른 길 갈래요. 이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아야 결혼 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결혼 생활이 잘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명리학의 진정한 의미는 사주는 좋다 나쁘다로 단순 평가할 수 없는 거고요. 이분법적 해석은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흐리게 합니다.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사주로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참고하는 데에는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사주팔자는 예언서가 아니라 지구별 체험 계획서입니다. 운명이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과 경험을 위해 스스로 계획해온 여정입니다. 자, 운명은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이며 모든 경험은 영혼 성장을 위한 교훈입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지금 여러 번 반복돼서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2강 시작하도록 할게요.